중학부 정도입니다. 3부에서는 법장 스님의 발표와 김광용 교수님의 선고, 종합 토론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모이면 언제든지 우리 승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각 스님과 무례 스님, 범법 스님 그리고 저 이렇게 어떤 승가 교육에 대한 제언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남방불교, 북방불교, 또 일본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찾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표 첫 번째, 3부의 발표 첫 번째 일본 불교의 승가 교육에 대한 고찰로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을 하고 계시고 일본 하나조노대 박사 논문은 법망경 주석사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법장 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장 스님 앞으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세계 각국의 불교 교육을 확인하고 한국 불교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원장 스님과 고랑연구소 소장 스님을 비롯한 교육 아사리 스님들과 교육원 소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일본 불교의 승가 교육에 관한 조사로서 우리나라의 승가 교육과 매우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우리 한국 불교와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생활과 문화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각 나라에서 추구하는 삶과 문화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종교 간에서도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중국 불교와 선종의 영향을 받은 불교에서도 그 종교 간이 유사한 듯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중에서도 불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불교를 생활과 문화의 중심으로 하는 나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불교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가 교육에 있어서는 강원이나 선원을 운영하는 방식이 중국 강송 시대를 표방하고 있기에 더욱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 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같은 선종을 지향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불교가 지향하는 승가 교육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교육 방법과 운영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일본도 우리나라의 강원과 유사한 승당, 소도라는 수행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종파에서 종립대학을 설립하여 각 종파의 종지에 따른 불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불교 내의 교육기관 중 전통교육을 담당하는 승당과 일반 교육을 담당하는 불교계 종립대학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비교조사는 두 나라의 불교를 이해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각국의 종교관과 문화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장 일본 불교의 승당에 대해서입니다. 일본 불교 여러 종파 중 선종인 임제종, 조동종, 황벽종에서는 전통 교육기관인 승당을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1년 정도의 타 종파에서도 신행도장이라는 수행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곳은 약 한 달간의 수행을 통해 해당 종파의 승려에게 공인 승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승당과는 그 운영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승당은 조동종의 계조인 도겐 선사가 창건한 흥성사 승당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조동종과 임제종을 중심으로 선종 승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동종은 대본산 승당인 명평사와 청지사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 전국에 전문 승당 26곳, 전문 미승당 2곳과 제가자를 위한 조동종 종합센터 1곳을 운영 중입니다. 조동종 승당에는 도겐의 가르침에 따라 지간 타자의 좌선 수행을 하고 도겐의 저서인 정법안장과 보건 자선의를 수학합니다. 임제종 승당은 남선사, 묘심사, 청룡사 등의 대본산 승당 15곳을 중심으로 전국에 전문 승당 43곳, 전문 미승당 4곳을 운영 중입니다. 임제종 승당에서는 조계종과 같이 화두를 통한 반화선 수행을 하고 임제록과 벽암록 등의 선호록을 통한 교육과 실천을 수학합니다. 일본 선종의 승당은 기본적으로 중국 방송시대 선종 사찰의 생활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파의 승당에는 청규가 존재하고 좌선과 교육과 일상을 모두 수행의 하나로 봅니다. 이는 우리 강원에서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선 승당은 수행자들이 한 공간 안에서 모여 살며 수행과 숙식을 함께합니다. 그렇게 승당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선당, 식당, 승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선종어록에서 좌선, 죽반, 수면을 선언해서 행했다는 것에 의거하여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승당에는 상주교수사 역할을 하는 사가, 식혜와 교육자인 문수이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좌선, 교육, 물력을 모두 수행으로 삼습니다. 특히 조동종의 경우 도겸이 에도시대에 만든 영평청규 6권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형식화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수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의 경우에도 교과과정 이외의 사찰의 울력들을 출가 승려가 되어가는 수행과 교육을 일환으로 보고 있으나 그것을 형식하여 통일성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동종의 경우 좌선이나 바로공양을 비롯해 세수법, 입역법, 청소법까지도 청규로 규정하여 모든 운수가 통일성을 갖추어 행동하고 그것을 조동종의 수행으로 이어갑니다. 이처럼 일상에까지 형식을 갖추는 이유에 대해서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여 내면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 수행에 대한 지향점이 우리 강원이나 기초선언과의 본질적인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청규를 통한 세밀한 형식화는 조동종이 지향하는 운수의 교육법과 관련이 깊습니다. 조동종에서는 청규에 대해 내면적으로 지키려는 것이고 외면적으로는 지켜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운수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대중과 화합하여 원만하게 어울리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청규의 규범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능동적인 자세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토대로 하는 셀프 컨트롤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운수가 갖추게 하기 위해서 승당의 모든 일정을 청규로 형식하여 수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동종 승당의 교육 방식은 다른 임재종과 황벽종 등의 선종 승당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선종의 승려는 득도라는 수계식을 거친 뒤 종파가 인정하는 승려가 되기 위해 승당이나 종립대학의 승려 기숙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출가 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사원의 주지나 교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종립대학만을 나와서는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당에서 1년 이상의 합숙생활을 거쳐야만 합니다. 승당에 입방하기 위해서는 입방 전에 해당 승당에 걸맞는 수행자인가를 확인하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승당에 입방하기 위해서는 만 17세 이상이어야만 하며 은사, 해당 승려의 아버지나 스승으로부터 출가 득도를 받은 뒤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자만이 입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계종의 행자교육제도와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행자와 삼위의 구분이 없고 간단한 종타수계로 모살게 수계를 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정해진 교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저서나 해당 종파에서 출판한 입문서를 공부합니다. 이런 기본 자격을 갖춘 출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승당을 찾아가 운수가 되기 위한 입방 신청을 하면 허가를 위한 정일, 단과일, 괴탑이라는 세 가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정일은 승당 입방을 지원한 승려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의식으로 승당 현관 앞에 하루에서 길게는 3일간 머리를 숙인 채 앉아서 자신이 승당의 입방을 간절히 원한다는 바람을 보여야 합니다. 정일을 무사히 통과하면 바로 단과회를 치르는데 이는 승당 입구에 있는 단과료라는 객실에 들어가 하루에서 수일간 면벽자선을 해야 합니다. 이 정일과 단과회를 통과하면 승당 입방 허가가 나오고 곧바로 괴탑에 들어갑니다. 괴탑은 승당 안의 승방에 들어가 자신의 자리에 가사와 바르를 두고 앉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입방자는 운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승당에서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승당의 인원수는 각 사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소임자는 총 책임자인 사가 1인, 사가가 외출 시에 임무를 맡는 준사가 1인, 승당을 관리하는 당장 1인, 담난 1인, 남사 1인, 준남사 1인, 운수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1인으로 구성된 7인을 최소 구성원으로 합니다. 물론 승당의 형편에 따라 겸직을 하거나 소임을 줄이기도 하지만 사가, 당장, 강사는 반드시 소임자를 구성해야 합니다. 승당에서의 일정은 우리의 강원이나 기초선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당성시대 선언의 일정과 청규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물려까지도 청규를 통해 형식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전통교육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승당에서의 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본의 승당의 경우 우리나라 해인사의 용맹정진과 같은
대접심, 가의세심이라는 가행정진 기간을 반드시 두고 있어서 평상시의 일정과 대접심의 일정으로 나뉩니다. 표 1의 일정과 같이 승당에서는 사가를 중심으로 모든 운수가 똑같은 일정을 지키며 평상시 수행을 하다가 12월 1일부터 일주일간의 대접심 기간에는 가행정진과 같은 일정으로 좌선을 중심으로 하는 일정을 보냅니다. 대접심은 모든 선종 승당에서 행하는 집중 정진 기간이며 시행 일자에 대해서는 승당에 따라 1년에 2번을 하는 곳과 12월에 한 번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해인사 강원에서 1년에 2차례 용맹정진을 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수행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표의 일정과 같이 대접심 기간에도 강경이나 예불이 행해지는 점은 용맹정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나 대접심의 일정에서도 운수가 좌선 수행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사가를 찾아가 수행을 점검받거나 느낀 바를 문답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임제록에 나온 점검과 지도 방식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 일정은 임제종 승당의 표준적 일정이지만 조동종 승당에서도 전체적인 일정은 유사합니다. 다만 좌선 수행법에 있어서 조동종은 가나선이 아니기 때문에 화두를 통한 문답이 아닌 자신이 느낀 점을 중심으로 스승과의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평상의 경우에는 지리적 문제로 인하여 동절기에는 기상시간이 4시로 바뀌고 장로의 대부분이 실내로 옮겨집니다. 그 외의 일정이나 수행, 교육은 대부분의 선종 승당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전통 교육기관인 승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자인 사가입니다. 운수들은 사가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법을 익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가는 즉 사자상승으로 법맥을 이어주는 스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들은 훌륭한 사가가 있는 승당에 입방을 신청하고 승당은 사가의 법이 바르게 이어지도록 엄격하게 유지 운영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가는 해당 종파의 노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수행력 높은 지도자입니다. 즉 종파로부터 인가가 공인된 수행자로서 각 종파에서도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현재 임제종에서 사가의 자격을 받은 승려수는 47인에 불과합니다. 이는 임제종 묘심사파 전체 승려수가 6,678명인 것과 비교하면 사가가 어느 정도로 비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미승당이 각 종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여성 사가는 선종 내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 불교의 수행 방식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남존여비 사상이 깊었으며 이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미승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여성 사가가 배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승당의 교육자인 사가에 한정된 것이고 그 외의 불교 안팎에서 많은 미승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가는 승당에 상주하며 운수들과 함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운수들이 좌선과 교육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좌선 지도와 더불어 참선 시간에 운수와의 문답을 갖고 운수들 개개인을 살피며 종파의 가르침에 맞는 수행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참선 시간이야말로 사가의 진목욕이 발휘되는 시간으로 운수들도 이 시간을 갖기 위해 자신이 희망하는 사가가 있는 승당에 입방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사가와 운수가 1대1로 마주앉아 사가가 운수의 수행을 확인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곧바로 지도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임제종의 경우 다소 거친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임제록에 등장하는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일본의 불교계에도 출가자 감소가 큰 문제가 되며 사가 제도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가의 전 단계인 사가 분상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본래 사가 분상이 된 이후에 사찰의 주지가 되어 정식 사가의 자격을 받고 승당에서 운수의 지도를 해야 하지만 사찰을 운영한 승려도 감소하며 사가 분상이 사찰 운영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가의 자격까지 오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승당에 입방을 하는 승려들 중에는 부모가 승려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찰을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입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종의 경우 반드시 승당을 나와야만 주지 자격을 받을 수 있기에 단지 주지 임명권을 받기 위해 승당에 입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승당의 엄격한 군대식 생활이 현대의 승려들에게 맞지 않다는 의견과 조동종의 경우 일상의 모든 것이 청규에 의해 형식화되어 있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 불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계종의 경우에도 강원교육이 딱딱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엄격한 좌차의 준수로 인해 최근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있고 게다가 전통 강원이 정식 교육부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최근의 출가자들이 입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임제종의 경우에는 종립대학인
하나조노대학의 승려 기숙사를 나오고 승당을 1년만 마치면 준주지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것마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며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자 감소를 원인으로 보고 조계종보다 앞서서 은퇴 출가제도인 제2의 인생 프로젝트를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3년도 되지 않아서 주지 선임 문제나 후계자 문제 등이 승당 내에서 문제가 되며 본 제도에 대해 다양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 교육기관인 승당도 현대에 들었으며 다양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일본 불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대부분의 승단에서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서로가 의견을 교류하고 좋은 선례를 주고받아 각 나라만의 불교가 아닌 모두의 불교로 성장하고 함께 보다 원만히 승단을 운영하고 승려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3장 일본의 불교계 대학에 대해서입니다. 일본의 교육기관에는 전통교육을 담당하는 승당 이외에 각 종파가 설립한 종립대학이 있습니다. 일본 불교 내에는 우리나라처럼 여러 불교 종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계종이 승려수, 사찰수, 신도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여러 종파가 골고루 사원과 신도를 나누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테라오케 제도와 낭카 제도에 의한 것도 있으나 각 종파별로 자신들의 종파와 사찰을 유지해야겠다는 가람불교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불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려가 있어야 하고 그 승려를 교육시키기 위해 자연스레 여러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승당의 경우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에도시대 이후로 유입된 서양식 교육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본 불교계에서도 앞다투어 서로의 종지에 맞는 종립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종립대학의 기원으로는 홍법대사 푸카이가 제가자의 교육을 위해 828년 설립한 종의 종지원을 그 시초로 봅니다. 그 후에 태고종 히에이상과 진원종 호야산의 승려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메이지 유신과 학제 개편을 거치며 여러 종파가 종립대학을 설립하였고 현재 일본 내의 불교 종립대학의 수는 65교에 이릅니다. 일본 내의 수많은 불교 종파 중 정토진종, 진원종, 정토종, 선종, 일련종, 천태종의 7종파의 종립대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7종파가 운영하는 4년제 일반대학과 2년제 단기대학은 표 2와 같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정토진종 니시홍간지파는 일반대학 7교, 단기대학 2교로 총 9교, 정토진종 히가시홍간지파는 일반대학 8교, 단기대학 5교로 총 13교, 정토진종 일반대학 1교, 단기대학 1교로 총 2교, 진원종 일반대학 5교, 단기대학 2교로 총 7교, 정토종 일반대학 7교, 단기대학 1교로 총 8교, 선종은 조동종 일반대학 6교, 임재종 일반대학 2교, 단기대학 2교로 총 4교, 일련종 일반대학 4교, 단기대학 1교로 총 5교, 천태종 일반대학 1교입니다. 7종파의 총 대학수는 일반대학 39교, 단기대학 14교로 총 53교에나 이릅니다. 이는 불교종파가 설립한 종립대학의 하나의 숫자이고 이외에도 불교 사상을 따르는 사립토요대학을 비롯해 인도 철학의 검진회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국립 도쿄대학, 교토대학, 나고야대학과 사립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 등 불교를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연구하는 대학이 전국 각지에 상당한 숫자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동국대학교 서울 경주 캠퍼스, 중앙승가대학교와 천태종의 금강대학교, 원불교의 원광대학교와 명산신학대학교 등 불교계 종립대학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등이 설립되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도 활발하게 불교를 연구하고 있어서 큰 기대가 되지만 출가자 감소와 불교 연구의 미래성이 약해지며 불교 연구자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에 앞으로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7종파의 종립대학 중에 종파별로 가장 널리 알려진 대학을 선정해 각 종립대학의 현황과 교육 이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토진종 니시홍간지파를 대표하는 대학으로는 류고쿠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국대로 잘 알려진 이 대학은 1639년에 승려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1922년 현재 류고쿠 대학이 되었습니다. 류고쿠 대학은 교토 내에 총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학생 수는 학부 16,868명, 석사과정 834명, 박사과정 195명, 단기대학 440명, 교원 515명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도서관의 정비와 더불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도서관 장소 수가 무려 210만 8,834건에나 이릅니다. 그리고 류거프대학은 불교학과와 더불어 정토 진종만을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실천 진종학 연구과를 별도로 두어 종립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종학과에서는 다른 불교학과와 달리 정토 진종의 종조인 신라의 교의와 전법활동, 정토 진종의 역사적 변천이라는 세 개의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이를 토대로 석박사에서는 정토 교리사, 진종 교의학, 진종 교학사의 세 분야만에 집중하여 연구합니다. 이처럼 류거프 대학에서 불교학과는 불교의 다양한 경전과 사상을 두루 연구하고 진종학과는 정토학과 신라의 교의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두 학부에 의해 지나치게 한쪽만으로 치우치지 않고 불교 연구와 다양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토진종 히가시 홍안지파를 대표하는 오단위대학입니다. 본 대학은 1665년 승려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1922년 현재의 오단위대학이 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서 3,373명, 교원은 433명입니다. 도서관 장소 수는 88만 6,696건으로 류거프 대학에 비해서 다소 적으나 과거 오타니 탐험대에 의해서 수집된 고소와 유물 등의 중요한 자료가 상당수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타니 대학도 류거프 대학과 마찬가지로 불교학과와 함께 진종학과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사상 탐구 코스, 현대 임상 코스, 국제 코스의 세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념은 종조인 신란을 중심으로 하고 신란의 저서와 불교 경전을 성소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진종학과는 2018년 기준으로 취업률이 100%라고 하며 졸업 후에 정토 진종의 사찰이나 종립기업, 종립기관, 해외 분원 등에 우선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승려뿐만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상당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원종을 대표하는 대학은 호야산 대학입니다. 본 대학은 쿠루카이에 의해 816년 설립된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대학입니다. 처음에는 밀교 전문 교육기관이었다가 1926년 현대의 호야산 대학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전원 진원종의 승려로서 336명 정도이며 불교에 관해서는 밀교학과에서 진원 밀교만을 교육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밀교학과 함께 불교학이 들어있습니다. 호야산 대학은 진원 밀교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진원종의 승려만을 양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승가대학교와 비슷한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은 진원 밀교만의 전통 교육법인 스승으로부터의 전수와 밀교 수행인 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졸업생이 진원종의 승려로서 지녀야 할 종파의 종지와 이념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초정을 대표하는 대학은 북교대학입니다. 본 대학은 우리나라 스님들도 상당수 유학을 하였고 현재에도 한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입니다. 1868년에 교토 치오니남의 승려 교육기관으로 처음 설립되어 1949년 현재의 북교대학이 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학부 6,198명, 석사과정 63명, 박사과정 61명이고 도서관 장소 수는 1,043만 473건에 이릅니다. 북교대학은 불교학과 안에 정토불교 코스와 불교 문학 코스를 두어 다른 불교계 대학에서 각 종파학과를 두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풍부한 인간성, 확고한 윤리관, 지혜와 자비의 배양이라는 교육 이념을 토대로 정토종의 교육을 하고 자원봉사나 요양 등의 사회활동에 중점을 둔 실천적인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불교학과 하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불교 전반에 걸친 분야에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동종을 대표하는 대학은 호마자와 대학입니다. 본 대학은 조동종이 도쿄에 1592년 설립한 승려 교육기관이었으나 후에 발전하여 1925년 현재의 호마자와 대학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쿄 내에 3곳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고 위치가 도쿄인 만큼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대학입니다. 학생 수만 15,000명 이상인 종합대학으로 다른 불교계 대학을 압도하는 학생 수입니다. 한국 스님들의 유학이 과거에는 북교대학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호마제야 대학을 많이 찾고 있고 위치적인 점도 작용하여 한국인 유학생도 상당합니다. 선종대학으로 선학과와 불교학과를 운영하여 선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학과에서는 종조인 도겐과 호전의 연구와 더불어 중국 선종과 선오록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불교학과에서는 산스크리터, 팔리어, 티베터 문헌에 대한 교육과 연구도 활발하고 그를 기반으로 학술지와 학술대회도 상당수 있습니다. 임재정을 대표하는 대학은 하나조노대학입니다.
조계종 종종이셨던 서홍스님께서 수학하신 것으로 잘 알려진 대학입니다. 1872년 교토 묘신사의 승려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1911년 인제대학을 거쳐 1949년 현재의 하나조노대학이 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1980명 정도이며 불교학과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안에 임재종 승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대학 내의 승당을 나오면 임재종 승당의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선정 종립대학이기에 불교학과에서 선정 관련 어록이나 선정사를 중심으로 교육하지만 초기 불교와 계율학, 유식 등을 전공한 교원에 의해 다른 불교 분야의 연구도 매우 왕성합니다. 대학 내에 국제선학연구소와 선문화연구소를 두어 다양한 출판과 학술 활동을 하고 대학원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연구원으로 두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인사, 운문사와 교육협정을 맺어 두 강원을 마치면 본 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종을 대표하는 대학은 미시오 대학입니다. 본 대학은 1580년 승려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924년 현재의 미시오 대학이 되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니치렌의 대표 저술인 입정 안국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 2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학생 수는 학부 1334명, 대학원 199명입니다. 1년종에 있어서 입정은 바른 가르침을 세워 나라와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종파의 가르침을 토대로 교육 이념을 불교의 자비에 두고 있으며 불교 학부 내에 불교학과와 종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종교과는 다시 일본 불교 코스와 법화 불교 코스로 나뉘어 일본 불교 코스에서는 가마쿠라 시대의 불교와 니치렌의 사상과 가르침을 교육하고 법화 불교 코스에서는 1년종의 법화 사상을 중점적으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불교학과에서는 다른 종교계 대학과 같이 불교의 다양한 분야를 교육 연구하여 종파에만 치우치지 않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태종을 대표하는 대학은 타이쇼 대학입니다. 본 대학은 1885년 천태종 중앙림으로 설립되어 1925년 불교 연합대학을 제창하던 천태종, 진원종, 정토종의 대표들에 의해 1926년 현재의 타이쇼 대학이 되었습니다. 현재 2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학생 수는 학부와 대학원을 합쳐 4,920명 정도입니다. 불교학부에는 불교학 코스, 국제교양 코스, 종합 코스를 두어 국제교양 코스에서는 불교와 일본 문화가 결합된 차도, 서도, 화도 등을 교육하여 불교를 경전이나 사상만이 아닌 문화적인 면으로 발전시켜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합 코스에서는 천태학 코스, 정수학 코스, 진원종 지상 코스, 진원종 풍상 코스의 4코스를 두어 대학 설립 시에 함께한 3종, 4종파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쇼 대학은 불교계 연합대학으로서 한 종파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종파의 불교를 두루 교육하고 있으며 각 종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에까지 교육을 하고 있어서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불교의 7종파를 선정하여 종립대학 8곳의 현황과 교육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각 대학은 종파나 종조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 이념을 삼는 곳이 많았고 해당 종파의 전문 교육기관을 위한 종파학과를 두어 불교학과와는 별개로 종파의 승려를 양성하거나 종파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당은 전통교육기관을 담당하는 것으로 일본 선종의 승려를 배출하는 전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립대학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대학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 불교가 각 종파에 대한 이념을 추구하고 또 해당 승려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 아무쪼록 이번 이렇게 교육 아사리 스님들과 세계의 불교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우리 한국불교의 미래와 한국불교 승가 교육의 큰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들 근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불교의 승가 교육에 대한 고찰을 발표해 주신 법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딱 맞춰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 교육의 불변과 변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는 김방용 교수님입니다. 한국선학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보니까 이제 고도진율과 퇴고 고의 선사상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몇 분 정도 쓸 수 있나요? 15분 정도 해야 돼? 10분 생각합니다. 토론이 좀 있어서 아까 두 번째 발표부터 와서 좀 들었었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또 이 아사히 교수님들이 직접 또 해외에 가서 직접 공부하신 교수님들이고 그래서 이전에 있던 어떤 그런 이 발표보다는 상당히 어떤 현장들을 직접 다른 분들이 가지 않은 그런 현장들을 직접 가서 몸으로 체험을 하고 그런 속에서 느끼는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좋은 학교되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여기 그 내용에서는 이제 변과 불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조계종이 개혁종단의 출범 이후에 이제 교육원이 생겼고요. 이제 불합리연구소들이 생기면서 소위 승가교육과 신도 포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혁들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승가교육의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중앙승가대학이나 동국대 이런 어떤 체제들이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전통적인 어떤 강원 교육이라든가 또 선언교육 이런 부분들의 뭐라 그럴까 세속화라 그럴까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조금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참 안타까운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인 어떤 그런 유학자들의 교육들 있잖아요. 유학자들이 이렇게 받는 교육들. 스님들이 동진 출가를 해가지고 절에서 받는 교육들. 이거를 또 기본적인 국사나 뭐 몇 과목 정도만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자격을 주고 바로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대학에서 강원에서 오랫동안 강사를 했던 이런 분들은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대학에서 교수로 모셔야 되고 이게 어떤 한국의 철학과 역사와 문화들이 개성되는 게 아닌가. 그거는 교육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이 동의만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에 있는 어떤 강원교육이나 선언교육이 굳이 뭐냐면 지금에 있는 어떤 그 교육제도로 학점제 뭐 이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스님들이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형태들이 아니라 지금 교육원 한국 불교의 자체적인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강원에서 예를 들면 대교과를 졸업하면 박사학위급 정도로 대우를 해서 적어도 뭐냐면 동국대 불교학과나 일반 국립대학의 불교학과에서는 교수로 초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사회적인 합의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자체가 해방 이후에 미국식 교육제도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떤 기득권들을 차지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어떤 우리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속에서 개선하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이고 주체적인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개경하는 문제들에 대한 이런 어떤 착종의식들이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고민하면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어떤 한 사회의 지식인 어른이 된다는 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인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객관화 작업입니다. 자기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역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또 어디로 향해 나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방금 이제 일본 불교 얘기를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강조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모방입니다. 모방. 그 분야에 최고로 잘하는 사람 밑에 가서 100% 엎드려서 그걸 그대로 전수하는 겁니다. 그 모방하는 기간이 3년에 걸쳐가지고 그 분야 1인자가 됐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절입니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스승이나 그 전에 전통으로 배웠던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자기의 길을 가는 창조의 길입니다. 이 말씀이 충분히 뭐냐면 여기 계신 스님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다른 나라의 승가 교육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나라의 승가 교육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승가 교육, 한국 불교. 저는 이제 뭐냐면 우리 자리에 온 거는 김방룡이라고 하는 개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한국 선학교의 회장 자격으로 온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학계에서 가르치는 사람, 한국 불교나 한국 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책임이나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되고, 또 여기 계신 조계종의 아사리 스님들, 또 조계종의 이 중진 스님들은 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조계종의 승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또 신도들의 어떤 포교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가 하는 것들을 다른 나라의 이런 어떤 승가 교육들을 보면서 이걸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예요. 오늘 지금 한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도라고 하는 게요. 무와 공이나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게 바로 공이고 무하고 중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썩는 거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변하지 말아야 할 어떤 고정적인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변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끊임없이 변화는 하지만 왜 변화해야 하고 어디를 향해서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뭐냐면 서구적인 거, 선진적인 거, 미래적인 거 이런 거 코로나19 생각하면서 자꾸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불교가 만들 때 5 비구를 향해서 깨달아서 걸어갔습니다. 5 비구들은 뭐냐면 저 오는 시타르타는 우리를 배반하고 소위 뭐냐면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니까 쟤하고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다 돌아섰거든요. 사성제를 통해 가지고 5 비구를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걸어오는 과정, 유의교화를 통해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5 비구는 납작 엎드릴 거거든요. 이미 교화가 된 5 비구를 향해서 부처님이 제일 처음 설한 게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입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도나 다른 것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부처를 찾아나가는 공부를 끊임없이 시대나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서 변화를 해 가되 그 변화하는 것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계종의 승복을 입고 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름을 가지고 승려 생활을 한다면 결국 한국불교와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현대화시켜 나가고 대중화시켜 나가는데 이게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아무리 뭐냐면 티베트의 장점을 가져오고 아무리 중국 불교, 일본 불교의 장점을 가져와서 교육 제도를 바꾼다고 한들 한국 불교가 세계화 되겠냐 이겁니다. 결국 세계화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걸 가지고 더 많이 수행을 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걸어 나와도 한국 불교 스님이 어디에 나가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걸어 나오는 모습만 보고도 감화가 돼서 납작 엎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한국 불교는 미래가 있고 한국 불교는 발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스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조계종의 이 승가 이격 체계 이거 조선시대 때 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한국 불교를 오랜 동안 고조 스님이나 한국 불교의 한국 서원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40년 가까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제 고민들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는 어떤 승려의 이력 과정이지만 그거는 그때 만들어진 게 그 당시에 억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저 도희 스님부터 고조, 나옹, 서산을 거쳐가지고 그 여러 가지의 교육제도의 어떤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그 당시에 정비된 체계지 이 한국 불교에 있는 어떤 그 사집을 통해 가지고 선의 어떤 개요나 원리를 알고 또 사교를 통해 가지고 교학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사상들을 알고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열린 안목들을 가지고 또 부처님의 어떤 대교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어떤 과정이고 나름의 장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러한 전통은 살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한국 불교가 가져왔던 전통 역사 이런 부분들은 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는 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미 변할 대로 다 변했고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금방 바뀌어요. 코로나라 제사 안 지낸다고 하니까요. 내년부터 제사 지내지 말자고 하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건 편하고 그죠? 공부하기 쉽고 이런 것들은 금방 바뀝니다. 그러나 뭐냐면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조계종의 전통이나 이런 걸 지키면 한국 불교는 372년에 들어온 그런 역사를 조계종이 현재 간직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걸 다 버리고 나면 한국 불교는 뭐냐면 쌈박하긴 한데 30년째가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점검들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차원 속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한다고 하는 거는 중심을 향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하는 거지. 조계종을 발전시키고 부처님의 전법이 바로 뭐냐면 조계종의 승가 교육 속에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 속에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가를 하는 거잖아요. 성불제주공이 실제로 지금 현재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 속에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뭐냐면 그거를 이제는요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이제는 뭐냐면 남 탓을 하면 안 되거든요. 조계종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불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우리가 좀 수행이 좀 약하고 그러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좀 있는 척 뭔가 있는 척 그걸 버티는 거죠. 버티고 그런 것들의 전통들을 힘이 겨워도 조금 지키고 끊임없이 외주를 타잖아요. 줄을 타고 있는 어떤 이런 광대가 대중들 앞에서 줄 위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요. 끊임없이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러지만 그 자리를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그 바깥을 향해 나가서 다른 장점들 이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지금 불교 대학이나
이런 제도 속에서 변화가 되고 있고, 변화가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누구나 주장을 하는 거고 많은 사람이 그리 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냐면 왜 사집이, 왜 사교가, 왜 대교가, 왜 친문이 이걸 배워야 되는가. 왜 행자들이 들어오면 말을 안 하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가만 놔둬야 되는가. 왜 스님들이 강원을 다니시면서 그런 선배 스님들이 했던 그 말씀, 그 옷 입는 행동들이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어떤 사소한 의미 속에 세계의 모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의 의미를 거기다 살리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은 것들을 한국 불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뭐냐면 자꾸 제도를 바꾸고, 쉽게 뭐냐면 어떤 형식을 바꾸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조계종은 얼마 되지 않아서 형해화될 거다. 그래서 개혁종단이 출범되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코로나나 이런 걸 속에서 우리가 바꿔 나가고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다. 너무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지켜야 되고, 적어도 다음 세대에 이게 조계종이다라고 하는 그 흔적 하나라도 다음에 스님들한테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때만이 우리가 한국 불교의 어떤 맥을 이을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세계화되는 길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전혀 엉뚱한 소리 같지만 우리가 변화하는 쪽에 관심을 두지만 그러한 관심들은 결국은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 또 변하지 않는 조계종의 정체성, 이걸 좀 살리는 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 조계종 신과 교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광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종합 토론을 위하여 단상에 의자를 배치할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발표해 주신 분들 다 단장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교수님 발표를 하셔도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 2020년도 교화사리 추계학술대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아주 소중한 그 논문들을 다 준비해 주셔서 좋은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앞에 계신 분들께 시간 관계상 한 분에 한 분 정도만 이 발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분들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먼저 어떤 것이든지 주제든지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사회, 예. 제가 사회 보는 것이 맞아요. 예. 그리고 두개가 너무 하니까 저희 법제생이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불학원에 대해서 네, 중국 불학원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중국 불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놓고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중국 불교 스님들이 현황과 지금 교학 발전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조만간에 뭐 한국, 일본을 초월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불교 학자가 중국에는 24,000명, 이게 한 5년 전에 통계입니다. 물론 뭐 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많이 토론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수행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출가하는 연령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해관 수행도 많이 하고요. 해관 수행이라 그러면은 문을 닫고 일주일씩 내지는 뭐 49일씩 꼼짝 안 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또 저리고 이제는 몇 년 전에는 저는 그 장사의 창욱이라는 그 선산에 12년을 대관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중국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쩌면 우리 불교를 좀 더 이렇게 고양, 선양, 홍양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법지스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발표하신 분 중에 미얀마에 대해서 발표하신 장옥스님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하실 분 계신가요? 예. 동국대학교 정한님도 스님 발표 아까 잘 들었고요. 사실은 장목스님하고 박문스님 두 분께 같이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적으로는 뭐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이후로 어느 정도 비구니 승가가 이제 펑펑 다시 복구했고 유지가 되고 반면에 이제 미얀마 불교에서는 여성 출가라든가 비구니 교단 복원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은 같지만 이게 좀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점들이 지금 물론 옆에 윤정수 분도 있지만 티벳 교단 포함해서 비구니 교단이 복원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승가 교육과 관련해서 혹시 이번에 논문 준비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부분들 있으시면 조금 말씀 더 못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복원이 지금 돼서 돼 있는 상태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복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가 교육 지금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예. 미얀마 비구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스리랑카에서 공부할 때 법사 시험을 통과한 담마짜리아가 저랑 같이 삼가미타 아라마에 있었는데요.
딜라시 샬리가 스리랑카에 와서 비문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스리랑카 현지에 버마족 스님들이 만든 미얀마절이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스리랑카에 유학 온 미얀마 대부분의 스님들이 거기서 거처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 스님이 비문이 개받은 것을 알고 그 미얀마에다가 이렇게 종교성인가 보다 알렸어요. 이 스님도 나름대로 본인이 출가를 해서 비구니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많은 미얀마 스님들의 압력이 가하니까 그 스님은 비구니 계를 받고 스리랑카 비구 승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가사를 수화하고 안에 자켓을 입고 가사를 수화했는데 자켓을 벗어버리고 가슴에는 수건을 동여 메고, 그러니까 어깨를 낸 거죠. 어깨를 내고 택시를 타고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그러니까 미얀마 스님도 이제 보는 듯이 돌고, 그런 게 계속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반항을 한 거죠. 비구니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얀마에서 그 비구니 스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붙잡혀서 바로 감옥에 들어갔죠. 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그 큰 스님들 앞에 재판 비슷한 걸 받았는데 바로 그냥 옷을 벗겨서 그러니까 흰 옷을 입히고 바로 다시 이제 교도소에 넣었는데 거기 이제 가족분들의 어떤 도움이나 주변의 어떤 도움으로 인해서 미얀마를 떠나라고 해서 다시 밤에 스리랑카로 저기저로 다시 왔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그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제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결국은 속퇴를 했습니다. 반석을 해서 그 병원 치료받다가 그 옆에 앉았던 미국 분하고 결혼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 비구니 스님 그쪽 딜라신들이 비구니 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아예 딜라신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많은 외국으로 나와 있는 딜라신들은 좀 개방적이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스님이 시도를 했다가 그 일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죠. 네. 덧붙여서 스리랑카의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현재는요 비구 스님들께서 굉장히 협조적이세요. 그래서 비구니 승간의 스님들 승만 아직 뭐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못 되지만 그 스님들에게 그 거처, 선원 이런 걸 줘서 경제적으로도 다 지원을 하시고 특히 그 부디스트 컬처럴 센터라고 콜롬보 그 유명한 불교 서적 하시는 주지 스님께서 아주 적극 후원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스리랑카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제가 유학 시절에 한국 대사 때서 그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뭐 인권 신장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지금 외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 스리랑카 비구니 대표 교수님, 한국 비구니 스님들에게서 그 계율을 처음 전수해서 복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스님과 한국 스님과 거기서 통화도 이제 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현재 스리랑카 정부하고는 무관하게 그 비구 스님들께서 굉장히 그 비구니 승가에 협조적이고 그 보호를 하고 계시는 굉장히 그 상호 굉장히 프렌시브랄까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된 그런 발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소중한 이 발표라서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우리 이제 남방불교라고 하는 스리랑카, 미얀마 스님들하고 북방 쪽에 일본, 중국, 티베트 여기 이제 보면서 우리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이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경문 스님 발표에 보면 한국 불교가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에 가두어지면은 안 된다. 그리고 한국 불교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전에 근거하면서 현대적인 가치가 반영된 그런 새로운 선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남방 불교 쪽에 상장 불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해왔던 한문 불전 위주의 북방불교 이쪽을 버릴 것인지 여기에 자꾸 이제 서로가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자불교로 가려면 한문불교를 버려야 되고 한문불교를 버리자니 그동안 깔려있던 저변이 너무 넓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동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 요즘 들어서 대부분이 느끼는 그런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까요? 안사스님 한번 어느 분께 듣고 싶으신가요? 경문 스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문 스님. 저희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요 한문이나 뭐 빨리어 이런 데 국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중국으로 전해서 중국 고대 언어인 한문으로 번역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은 설일체 육에서 전한 아함경이 뭐 법장부라든가 그 외 설일체 일부 등등에 의해서 사부 아함으로 지금 한문을 굳이 우리가 지켜야겠다면 그걸 텍스트로 한문 텍스트를 해야 된다면 아함경도 한문으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 고대 언어로 번역한 게 이제 빨리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전의 문제는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것이지 중국 전승이라든가 상자부 전승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방용 교수님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랍니까?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조계종의 어떤 그 입장으로서는 경문 스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 뭐 여러 이제 역사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부처님이 역사적인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떤 불경의 핵심이냐,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이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법신 혹은 어떤 부처님의 본의가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철학적으로 발전된 그런 형태. 그렇지만 뭐냐면 부처님의 근본적인 사상하고는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뭐냐면 대승불교의 어떤 전통에서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포함해서 대승불교의 어떤 그런 경전들, 이런 경전들을 불교로 보는 입장들이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입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문 스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역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해왔던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빨리어나 산스크리트로 전해진 어떤 그런 원본의 중요성, 원전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현재 대학에 있는 불교 교육이나 승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냐면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은 뭐 누가 뭐래도 뭐 광범위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승불교의 어떤 교학이나 선의 어떤 전통, 선사상, 또 뭐냐면 계율하고 연불 정통,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다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이나 정체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게 이제 조계종의 어떤 종단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조계종의 종단은 조계종의 정체성들을 살려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속에 그러한 가르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장시키는, 제가 이제 그래서 쓴 거지만
입법사만 수행을 해야 된다. 초기 불교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굳이 조계종단에 있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남방불교에도 가서 공부할 수 있고 조계종단 말고도 그런 어떤 불교 단체들이 한국에 200개가 넘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계종 자체 내에서 정체성을 바꾸자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짧게 가지고 시간이 다 있습니다.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조계종의 정체성을 가지자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베트 승가 교육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유정 스님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티베트 불교. 안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볼까요? 정원 스님. 네, 족첸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족첸 수행에 이르기까지 사실 티베트 불교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기초 수행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본수행에서도 우리가 밀교에서 보면 4단계로 나눠서 소상단계랑 행단계랑 요가단계랑 무상요가단계랑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배움만 찾아서 족첸인데 아까 사회 보시는 분 족첸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족첸 수행을 위한 기초 수행은 좀 거기서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식론이라는 차원에서 족첸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선수행에서는 아르마리를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잖아요. 근데 티베트에서는 아르마리가 되어 있어야 실제로 수행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그 체화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르마리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방대하고 그 족첸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한생에서 할 수도 있고 숙백생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공양하실 때 더 질문해 주시고요. 효석 스님과 고짱 스님께 이제 질문하실 분들 두 분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산사에 대해서는 아주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 질문하실 건가요? 저 뒤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맨 뒤에 예. 정민수님. 저는 늦게 와서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냥 늦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장 스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국대학교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가서 이렇게 교환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스님들이 양복도 입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 스님들께 물어봤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불교 대학인데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국보다 더 합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로봇 스님이 제사도 지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것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본도 지금 출가자 감소나 지도 교수였던 사사키 시스카라는 교수님도 자제분이 3분이고 집이 절인데도 본인 스스로 승격을 버리셨습니다. 앞으로 승가를 이런 절을 원치 않는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자체가 일본은 가난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통성은 이미 거기서 정통의 상실이다. 라고 새로운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를 그냥 마을 회관으로 바꾸셨습니다. 간판을 떼고 회관으로 바꿔서 활용하실 정도로 출가자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선생님 말씀대로 일본 종익대학에서 학생 수가 굉장히 문제인 필요한데 여러 아까 대학교에 대한 예도 있었지만 그 종파에서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이나 회사를 학생들에게 좀 많이
취업의 기회나 그런 걸 주면서 일반인들을 지금은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승려들이 숫자가 줄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다른 형식으로 변화시켜서 하고 있긴 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에 대한 가치가 지금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게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일본도 저희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을 하고 있고 은퇴 추가도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짧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혹시 현석 스님에 대해서 대만 율광선사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광선사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대단한 그 불교를 느꼈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또 뭐랄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물론 너무 뭔가 굳어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기 경화스님 계신데요. 경화스님이 대만에서 공부하셨거든요. 율광선사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만 딱 2번 가봤는데 율광선사에는 5일 있어봤습니다. 스님 발표 잘 하셨는데요. 저한테 갑자기 들리셔서 저도 벌써 세월이 한 20년 전이라 너무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있을 때만 해도 큰 스님 덕과가 좀 있어서 그때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여서 이렇게 도시화되고 이런 거 같진 않았는데 저도 작년에 한번 다시 갈 계획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와고 그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불안감도 들어가고 했는데 뭔가 생동하는 분위기도 많이 사라지고 느낌은 별로 옛날 같은 느낌이 떨어졌는데 석수님 발표 중에 한 가지 제과 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남중이나 요즘에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좀 보면 어떨까 한다는 그런 점은 저도 잘 캐치하신 것 같아서 그것이 여러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동의를 받기는 쉽진 않겠지만은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만 동영상사에 있어 본 적은 없고 공부한 적도 없긴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요 경직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혀 다른 느낌 받았거든요.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이런 기념 행사에서도요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사회가 딱 경직돼서 사회 보시는 게 아니라 막 돌아다니시면서 사회를 보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다는 굉장히 개방적이면서도 거기에서 유연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항상 웃으시고 즐거운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경직된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측면인지. 네.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네, 정교수님. 지금 오늘 이거 세미나한 것은 최종적으로 한국 불교 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 제시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전부 얘기가 기존에 있는 얘기 중심이라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저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현재 상황으로는 수행불교는 가나석이 정체성이 돼서 문제가 크림이 걸려서 수행 방법이 개발이 정리가 안 돼도 명상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고 승가교육도 지금 박사분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하신 스님들이 활동할 무대는 거의 없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불교학과 졸업한 일반 제가 신자 동대 졸업하신 분들은 활동할 자리도 없고 취직할 자리도 없어요. 신도를 또 포개서 자리나고 할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 조계종에 지금 이 박사 받은 스님들이 활동할 무대가 전무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요약 좀 하겠습니다. 첨단화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청소년 교육이나 이 단체를 불교를 끌어들여서 집중 교육하고 집중 배려하고 베풀어서 불교 발전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조계종의 교육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스님의 그 말씀을 잘 챙겨서 같이 고민을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치 스님께서 꼭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셔서 1분 안에 잠깐 하신다. 저는 우리 금방 스님들이 이야기 듣고 부처님 말씀에 요의가 어디 있고 미리가 어디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암이 저는 미리가 많이 들어있다 생각하고 부처님의 요의는 저는 건강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건강경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이 연구가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불교, 우리 대한민국 불교, 우리 부처님의 불교를 제시할 것 같아서 요의에 한번 중심을 두자라는 말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요. 뒤에 오인 스님께서 손 먼저 드셔가지고. 네. 중앙승가대학교 오인입니다. 선생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결국 정당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전법, 호교의 의미가 너무나 큰 것이긴 스님 교육에 있어서 전법적인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지금 조계종단의 출가자가 적다, 조계종단에 있는 뭐냐 이런 거를 따지듯이 우리 종단의 존재의 문제, 존립의 문제하고도 이 순간 교육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스님들께서 그런 면도 조금 다음에는 좀 살펴서 논문에다 실어주시고, 그리고 이 교육 아사리의 이런 교육 전 세계 승마 교육에 대한 것이 우리들 안에 이 장에서의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단에 어른스님께서 한 분이라도 오셔서 앞으로 우리 종단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종단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반드시 살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산스님은 공양하시면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앞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추계 학술대회, 교육아사리 추계 학술대회를 위해서 교육원장 스님, 교육부장 스님, 불화연구소장 스님, 교육국장 원종 스님이신가요? 원종 스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길게 함께 해주신 교육아사리 스님들, 또 김광명 교수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쉬운 거는 공양하시면서 또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녁 공연 장소는 저기서 홍문에 모랑입니다. 돌솥 비빔밥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홍선이 좀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홍선을 끝으로 2020년 교육아사리 추계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